예, 지난해 그 코로나로 한 일주일 정도 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괜찮은데 다음날부터 아주 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탄소 중립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책을 썼었는데 마침 오늘 발표 주제하고 또 마침 잘 어울립니다. 예, 오늘 발표는 지금 패션 산업에서 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가로 나가고 탄소 중립 또 지속 가능성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 부분입니다. 발표 앞서서 제가 이 사진을 소개한 것은 2019년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간물 염색을 실습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제주도에 굉장히 감사를 하는 부분들이 그 대만에서 제주도의 역사, 간물 이것을 책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원고료만 제가 한 400 정도 받았었는데 그 제주도 간물을 가지고 해외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가서 팔고 지금 이제 아마존 같은데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당히 항상 돈으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제주도에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워낙 다 아시니까 근데 해외에 내놓으면 참 좋은 자산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예, 세계 패션 산업은 2조 5천억 달러 이상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패션 산업입니다. 아까 고부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청바지 같은 거 아주 우리가 민주, 젊음을 상징하는데 그 오염이라 할지 또 미국의 노예제도가 생긴 것도 청바지 문화,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도 이 인디고에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아주 그런 문제가 지금도 청바지 그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데 못 사는 나라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소비만 하는 거 디자인만 하는 것들이죠. 지금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하면 이제 그 도쿄 2015년에서 일본에서 그 193개 회원국이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2030년까지 이것을 시행을 하자고 하는 것, 약속을 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17개 목표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표가 제시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우리 제주도 가로, 그 다음에 패션 산업하고 굉장히 연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그린, 우리가 그 세계 굉장한 시민단체랄지 이런 데서는 이 지속 가능성, 특히 오염이 많은 이 패션 산업계, 그 다음에 선물 산업계 이걸 지켜달라. 끊임없이 압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세계적인 그 기업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온난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탄소 중립 책을 쓰면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산업혁명 이후 1도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물 부족이랄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 온도 상승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 할지 따뜻한 온도에 성장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할지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오고 와서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 한정된 물을 쓰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어느 지역보다는 이 탄소 중립에 신경을 써야 될 곳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보시면 온실가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이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하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소 발자국은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발자국하고 중립이 되는데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령 목화를 재배를 해서 이걸로 천을 만들고 이 천이 그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갈 때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목화가 재배가 되면 강압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폐기를 하면 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원래 공기 중에 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그 폐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가기 때문에 중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각종 우리 석유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합성 염료, 농약, 우리가 쓰는 샴푸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석유 자원으로 만듭니다. 석유에서 우리가 약품도 만들고 거의 많이 만들고 염료도 만들고 근데 이 석유로 만드는 것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땅 속에가 갇혀 있는 탄소를 지상으로 끄집어 올려 가지고 이것이 폐기가 될 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기 중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 효과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천연이랄지 이 석유를 안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 염색에 쓰이는 거의 모든 합성 염료들이 석유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염료 자체가 굉장히 이 염료에는 탄소가 많고요. 두 번째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들이 지금 보통 염료에는 한 72가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0가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암이랄지 이런 쪽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랄지 해외 논문을 주로 생리활성이랄지 암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암의 발생 원인이 결국은 우리 유전자 돌연변입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섭취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그 대학원에서 또 수업을 했던 게 주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했던 게 그 아로마 세라피 쪽을 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로 침투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합성 염료, 아까 우리가 1930년대, 20년대 그 신문들을 보면 이 합성 염료 독성들이 나온 신문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합성 염료로 옷을 염색하고 피부에 뭐 발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속 다루어도 결국은 이게 금방 없어지지가 않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 플라스틱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이잖아요. 근데 섬유 플라스틱에 주로 우리가 보통 섬유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 그러니까 목화랄지 이런 데 전남방직 같은 데 가면 정말로 뿌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뿌였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폐가 나쁘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 흡입을 해도 이 천연 섬유는 녹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플라스틱에는 분해가 안 되고 뭐 고기가 먹고 큰 고기가 먹고 나중에 사람이 먹고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그 폴리에스테르랄지 석유 자원으로 만든 섬유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세탁을 우리가 가정에서 세탁을 할 때도 그 세탁을 많이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옷 좀 오래 입어라. 세탁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세탁한 뒤에 물로 헹구지 말아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시민사회활동 시민단체들이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발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에서 거의 모든 우리가 여기 있는 자원들 거의 석유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뭐 하도 못해 지금 플라스틱 대평, 그 다음에 샴푸, 모형용품, 약품 이런 것들이 거의 석유인데 이거에 지상으로 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천연염색과 지속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의류 패션에서만큼은 좀 탄소를 줄여달라. 또 지속 가능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외국에는 그 환경단체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 매출의 5%를 하겠다, 10%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불매운동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천연염색을 조금 하기도 하고 인증도 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천연염색을 도입하라는데 그 천연염색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천연염색하고 또 간물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천연염색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끓여야 되고 매염제를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탄소 발자국은 끓이는데 열원을 하고 매염제하고 또 나중에 물이 안 빠지고 정렬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천연염색이지만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롯을 보면 아까 그 이제 제가 그 사용 단계를 쭉 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고부자 교수님 발표해서 불쏘시개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까지가 철저하게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물을 끓이질 않고 염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붕에 올려놓고 이슬을 발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옛날 아까 진도하고 제주도하고 한데 뭐 도중에 노동법이지만 이 색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슬 지붕 위에 발생한 거 누리랄지 멍석 위에 발생했을 경우는 온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풀 위에다 염색을 하게 되면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 일로 행상이라고 해서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얼룩해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담에다가 넣었으면 온도가 변화가 심해가지고 돌이 달궈져 가지고 얼룩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으라고 해서 여기 누리랄지 멍석이랄지 그 다음에 지붕에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예전에는 그다지 사용 안 했던 게 물을 사용하면 염색 속도가 틀려집니다. 산화 속도가 틀려지면서 아주 오랫동안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발색이 늦게 될수록 이게 고르게 염색이 되고 나중에까지 오래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친환경적입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그 물이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 아침에 새벽에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세계 중심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는 피연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크 염색을 하면 낮에 하게 되면 실크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전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넣으냐, 물을 몇 번을 주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도 끓이질 않으니까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천연염색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끓이는 과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세 과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핑 과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세 탈수 과정 없습니다. 열 처리 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있는 것만큼 일반적인 천연 염색하고 이 가롯을 염색하는 과정하고 철저하게 아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염색법으로 이 가롯이 염색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인도네시아 바틱입니다. 2009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회가 등재된 건데요. 이것도 보면 바틱을 보면 제가 그 바틱 연구소에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몇 번을 지금 3번을 가서 같이 했었는데 매염제 아주 거기 피해가 그쪽은 뭐 그 크롬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황산고리 매염 그 다음에 그 파라핀 이게 또 녹여야 되고 제조하는 과정들 이게 굉장히 기름기 띄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열수로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천연염색은 열수에서 염색하기 때문에 결례다가 좋은데 여기는 파라핀이랄지 밀랍 처리하니까 끓인 물에 염색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줄줄줄 빠져요. 염색한 것들도. 그걸 방지해서 반복 염색하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바틱하고 비교하면 하나, 둘, 셋, 넷 초록색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친환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유럽 5개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블루프린팅이라는 그 염색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칼리제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쪽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방염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끓여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염제를 처리했으면 나중에 끓여서 또 세탁을 하고 제거를 해내는 부분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두 개, 아까 바틱 인도, 그 다음에 유럽 5개국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특이하면서도 철저하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염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우리가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 언어학적인 부분, 염색학적인 부분, 지역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것 중심으로 하면 이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그 애국계 좋다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에코 프린팅이랄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바틱 우리가 접목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걸 했을 때 정체성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전통은 전승이라는 문제, 전성을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갖고 발전을 했으니까 또 이것만 고수하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성도 유지하고 발전도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뭔가. 그래서 가로수의 핵심적인 가치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제가 발표한 내용 측면에서는 그 친환경적인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산업하게 되는 간에 친환경적인 이 부분은 꼭 갖고 가면서 제주도 하면 친환경, 친환경적인 가로 이 이미지를 갖고 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애국에다가 자꾸 제주도 거 팔아먹으려고 한 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제주도에서는 그다지 가치가 없더라도 세계 시장에 가면 가치가 굉장히 있는 게 세계에서 간물 염색하는 게 일본하고 한국인데 또 한국도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가면 굉장히 상품성이 있고 또 세계 시장에 가면 제가 인도네시아 바틱을 유네스코 초청으로 가서 바틱의 물을 어떻게 안 빠지면 좋겠냐. 그래서 간물, 제주도에 간물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염색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니까 아주 반응들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화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바지가 아니고 지혜에다가 하는 거 운동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주도 가치를 가져가려면 너무 산업화가 되면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의 그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유네스코 꼭 등재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심점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틱의 이미지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틱을 사용하다 죽는 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다. 근데 현대는 프린팅도 하고 옛날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도 이미지는 그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틱으로 산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결국은 무형문화재랄지 인증이랄지 유네스코 등재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지만 세계 사람들이 가로수를 알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